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28년간 조울증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어,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셔서 의학대학원에 진학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으시고 또 메이오 클리닉과 뉴욕대학교 정신과 레지던트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중독 정신과 전임의 펠로우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현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그리고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이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정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 방송 많이 했지만 그 네, 해외에 계신 분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 조은의 마음 약고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예일대 그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너무나 예쁘죠? 그 교수님 소개하는 글을 보면서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자살 네, 예방에 기여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네, 의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네, 의학대학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특별히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음.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심리학과를 이제 갔을 때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정신질환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자살에 특히 관심을 좀 가지게 됐던 거는 제가 20대 초반부터 좀 주변에서 좀 자살로 많은 분들을 잃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한 학년 선배였던 이제 형이 자살로 돌아가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그 동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살로 떠났고, 그 당시 이제 저는 대학교를 2000년대 초반에 다녔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그 세상을 떠났잖아요. 뭐 네, 최순실 맞습니다. 씨라든가 정말 뭐 양손으로 헤아릴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정말 그냥 막연하게 되게 어린 마음에 좀 자살을 막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고 그러면 제일 맞닿아 있는 직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의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조금, 유명해지신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쓰신 블로그 하나가 네, 조회수 30만 회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네, 어떤 내용의 글을 쓰셨고, 그 글을 네, 쓰시게 된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별로 유명해진 것 같진 않지만 그때 이제 공유가 많이 됐던 이유가 사실 그때 그 설리 씨, 그러니까 최진리 씨가 세상을 떠났던 때였어요. 네, 네, 근데 어 사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왜 극단적 선택, 이제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글을 썼었는데 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전에도 계속 쓰이고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그게 좀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해봤는데, 제가 사실 레지던트 2년차 때
그 동기를 자살로 잃었어요. 네, 저희 정신과 레지던트 동기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뭐 제가 유가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말 이제 친구를 잃음으로써 좀 약간 유가족의 마음을 좀 조금이나마 정말 네, 네,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고 선택이라는 표현이 특히 약간 마음에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은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살 생각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모아서 글을 썼고, 그게 이제 좀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공유가 많이 되고 좀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도 이제 계속 그 글을 썼던 게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정도였을 텐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비슷한 논조로 계속 글을 쓰고 뭐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사실 여전히 뭐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계속 어, 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사실 이런 기사에서 기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네, 자살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또 네, 더 연약하신 분들이 그 단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걸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건데, 네, 예, 좋은,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을 조금 덜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네,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네. 선생님 생각에는 그것은, 어,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바르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물론 이제 그 의도 자체는 정말 선하고 네,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는 알겠지만 일단 그리고 방금 이제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그 의도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 많이 사용돼서 네, 그 초기에 그런 의도가 큰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사실 동의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네, 네, 누구나 봐도 극단적 선택은 자살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어차피 이게 뭐 순화된 표현을 보든 아니면은 그 자살이라는 단어를 보든 결국에는 자살이 생각나는 거라면은 그에 따른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어떤 그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을 선택으로 보는 게 맞느냐라는 네,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유가족들이 실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제 그 고인을 생각할 때 타인이 왜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셨대 이렇게 질문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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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만약에 선택이라고 하면 또 동시에 그거를 왜 막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유가족들한테 네, 비난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죄책감을 더 느끼게 만드는 단어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찬반이 나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네, 그 우리가 암하고 맞서 싸우다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네, 투병했다고 말을 하고. 네, 근데 자살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제 선택이라고 하면 정말 쉽게 선택하는 것처럼.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제 제 친구는 정말 우울증하고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맞서 싸웠던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 고인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그거를 단순히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살의 어떤 사회적인 사회적인 요소들도 있잖아요. 물론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네, 사실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정말 극단에 몰려서 말 그대로 극단에 몰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우리가 어떤 개인의 선택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 문제가 좀 더 큰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지금 계신 뉴욕 병원에서는
응급실 전체 환자의 10%가 자살 충동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 사실 근데 한국도, 그거는, 네, 좀 약간 과장된 게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어떤 날은 그런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아, 드렸던 건데, 네네네. 이게 뭔가 항상 그렇다는 식으로 됐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은 이제 뉴욕에 있지 않고, 그, 레지던트를 뉴욕에서 했어요. 아, 그래서, 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 네, 실제로 정신과적 문제로 오신 분들이 많긴 했어요. 아, 응급실에.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 한국도 교수님께서 계셨던 그 뉴욕과 같이 이렇게 자살 생각이 심해지면 응급실을 찾게 되려면 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자살 자체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그런 정신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지금 그 원래 한국의 119처럼 911을 누르거든요. 응급 네, 상황이 있을 때, 신체적인 응급 상황이 있을 네, 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911 말고 988 번호가 생겼어요. 근데 네, 그게 그 이제 정신과적 응급 상황, 그러니까 자살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뭐 조증이 온다든가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에서 쉽게 누를 수 있는 번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911처럼 988을 만들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정신과적 문제도 어떤 신체적인 문제처럼 의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뉴욕에 굉장히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뉴욕에는 실제로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응급실이 있고 같은 병원에 네, 굉장히 큰 정신과 응급실들이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 거기에서는 정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만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의학적인 문제로 보고 그거를 우리가 좀 개입이 필요하고 정말 그 사람의 안전이 걱정이 되면은 병원에 오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네, 정말 뭐 새벽에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네, 그래서 그런 자살 생각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988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그렇죠. 이제 뭐라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응급 상황에 좀 숙련이 된 분들이 전화를 일단 받고 네, 만약에 이게 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거기서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뭐 어떤 뭐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신과 환자들하고 실제적인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리고 또 네, 동시에 자살 예방 한라인 한국에 있는 그런 생명의 전화처럼 그런 네네, 기능도 하고요. 네, 네. 그 실제로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네,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어 따뜻한 말을 해준다거나 같이 이렇게 네, 함께 주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네, 988을 눌러서 네, 그 안전 요원이 함께 이렇게 어 그 말을 해주고 또 네, 동행해주면 그런 충동도 좀 잦아들 수 있는 어, 네. 그런 것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자살 생각이 들면 혼자 두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일단은 누군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안정감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네.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어,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그 정신과 환자를 119를 불렀는데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네네네.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관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망상이 심하거나 뭐 환청이 심할 뿐인데 그거를 경찰들은 이제 위협으로 인지를 해서 이제 막 총을 쏘고 이런 식으로 과잉 진압을 해서 아, 실제로 네. 다치거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뭔가 그분들이 당연히 이제 뭐 신체적인 응급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위급 상황에서 전문가인 건 맞지만 이분들이 정신과 환자분들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네네. 상황에서 이제 안전하게 환자도 안전하고 본인도 안전하게 좀 상황을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네. 되고 과잉 진압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갈수록 공감대가 커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원인이 이제 미국의 자살률인데 네. 자살률이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였어요. 최근에는 조금 꺾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그렇게 증가를 한다고 해도 사실 한국의 한 절반 수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지를 해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거든요. 거의 5천억에 가까운 돈을 이 한 라인에만 투입을 한 거예요. 988에. 근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한국에도 함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뭐 한 400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가의 어떤 예산 규모 차이도 있지만 이게 한국은 두 배의 자살률을 보이는데 미국의 물론 미국 국가 사이즈도 있지만 정말 이 작은 하나의 이 988이라는 어떤 전화 자체만으로 든 돈의 10분의 1도 안 쓰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더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냐, 그렇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 정말 누구나 다 한국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좀 금방금방 덮으려고 하고, 네. 유가족분들도, 네. 예, 장례를 금방 치른다든가, 가족장을 네. 한다든가, 네. 다른 분들에게 말씀들 하지 않는 네.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더, 음. 어, 뭔가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낙인이라는 게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만, 그 암에 대해서도 원래 낙인이 되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암에 걸리면 진단을 숨기고, 또 이제 암을 캔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C 월드라고 해서 이제 마치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조은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작은 이제 그 발걸음이지만 그런 게 모이면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도 제 생각에는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사실 힘들지만 네,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자살 예방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밤새 걷는 그런 이제 유가족들이 점점 이제 양지로 나와서 방금 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숨기고 약간 그런 추세였는데 그거를 이제 갈수록 좀 양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밤새 걷는 운동을 해요. 그게 이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라는 그런 이제 밤새 걷는 거예요. 같이 이제 자살 유가족들이랑 네, 그 뭐 주변에 지지하는 분들, 뭐 동료 지원가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걷는 운동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거의 미국에서 이제 매해 도시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 인구 자체가 그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그 네, 로빈 윌리엄스가 네, 자살했을 때도 네, 아내분께서 네, 자살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네, 투병으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그 유가족분들의 그런 어, 이 양지로 나오는 그런 네, 움직임도 참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때 CNN에서 이제 그런 공개적으로 타운홀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자살에 대해서 몇 시간씩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나와서 이제 좋은 말 해주고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또 그리고 네, 사회의 그런 선입견이라든가 낙인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 네, 그런 노력들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지셨단 말이에요. 그 네, 책에 사람 도서관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네, 아직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람 도서관이 무엇인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원래 책을 빌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 도서관은 이제 특이하게 말 그대로 사람을 빌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은 보통 뭐 1주, 2주 이런 식으로 장기 대여를 하지만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분 정도 이렇게 대여를 해서 그게 뭐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대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책 한 권, 이제 사람 책 한 명에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 운동 같은 거죠. 어떤 건물 이제 도서관은 원래 건물이지만 이거는 사람 도서관은 사람 그 이제 사회 운동이고 거기서 처음에 덴마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80여 개국에서 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군데 뭐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취지는 이제 대충 짐작이 되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알아감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리는 책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조금 자주 볼 수 없는 뭐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뭐 소수인종이라든가 어떤 뭐 이민자라든가 뭐 난민일 수도 있고 또 특정 질환을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노숙자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는 건데요. 어, 제가 그걸 처음 접했던 게 사실 그 테드 강연 있잖아요. 이제 네, 세바시 같은 그런 강연에 그 사람 도서관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나와서 음, 그 강연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너무 와닿았고 거기서 그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을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서문에도 썼는데 네, 이제 굉장히 무슬림이 많은 동네에서 온 어떤 그 덴마크의 어떤 여성분이 일부러 무슬림 책을 대여해서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근데 네, 30분 동안 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무 반가웠다. 근데 당신 무슬림 맞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너 이 사람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무슬림의 어떤 선입견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고정관념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그 사람 도서관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그 모토가 이제 unjudge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을 저지해서 이제 판단하잖아요. 네, 보지도 쉽게 않고 한 판단하지 단어로 마라. 그렇죠. 한 단어로 이제 퉁 치는 건데 네, 판단을 취소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그 원래 했던 판단을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저는 제가 정신과 환자분들하고 만나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먼저 이제 약간 책 홍보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책에 사설을 자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저를 사서라고 생각한 적 없고 왜냐하면 정신과 환자분들이 어떤 뭐 대상자는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테드 강연을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책하고 그걸 빌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나오지만 그 이제 이제 책을 서고 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 책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서 사람 책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연결되고 공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이제 소수자들이라고 뭐 같은 소수자는 많이 보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말 희귀 질환이 있는 분이랑 어떤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좀 성적 소수자분들 이렇게 그분들이 만나서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그 환자분들하고의 만남이 그 서고의 한 얘기를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동양에서 온 나이 들어서 이제 건너온 어떤 미국 문화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믿어준 것도 사실 굉장히 고맙고,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책과 책으로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사람도서관 제목
까지 이렇게 책의 제목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네. 됐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네, 어,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께서 책을 쓰신 건 있지만, 뭔가 네, 해외에서, 계시는 의사 네, 선생님께서, 그것도 한국인 분이신데, 어, 네, 현지에 사는 사람들을 환으로 네, 이렇게 보시고, 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욕의 그, 모습에 뭔가 음지에 있는, 어, 분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네, 뭐, 어, 그런 평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울러, 뭐, 조울러, 조연러 이런 분들의 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거기에 다 이렇게 또 스토리가 있고 해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하나 참 찾기 힘든 책인데 그 책을 네, 이렇게 하나하나 어,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들어서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보시는 네, 여러분들도 네, 어, 예,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이 책 네, 정말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 내용이 좀, 저희 대화가 약간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네, 걱정이 되네요. 좀 네. 밝은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제가 네. 어, 최대한 밝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자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네네, 네, 꼭 좀 필요한 이야기였고, 네, 어,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어, 이 뉴욕에서 일하시면서 한국과 참 문화적으로 다르다, 이런 네,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그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뉴욕과 한국이 어떻게 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네,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많이 힘들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근데 특히 뉴욕 도시는 되게 신기한,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도시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어떤 사회의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깨질 수밖에 없는 도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거리를 걷다 보면 저는 놀란 게 어떨 때는 정말 다니다 보면은 막 치마를 입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치마가 정말 무슨 여자가 입는 치마 같은 어, 그런 걸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냥 뭐 네, 그거를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정신과 레지던트들끼리 이제 미술 치료 비슷한 걸 배우면서 이제 마스크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이제 다 막 어떤 친구가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었거든요. 좀 기괴하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오늘 이걸 집에 가면서 쓰겠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래도 아무도 안 쳐다볼 거라고. 근데 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정말 그만큼 너무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선입견에 깨질 수밖에, 어떤 사람 도서관에 그냥 길거리에 정말 그게 이렇게 책들이 다 같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편견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정신질환이 있을 때 치료받는 건 물론이고, 그냥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심리 상담 받는 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정말 뭐 우울하지도 않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정말 예방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관리 차원에서 이제 심리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사실 뭐 PT를 한다든가
운동에서 PT를 한다든가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약간 심리 치료도 약간 마음의 근육,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신을 굉장히 많은 위한 사람, 투자 그렇죠.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 뭐 테라피 간다, 심리치료 받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약간 서슴없이 혹은 정말 약간 자랑처럼도 할 수 있는 문화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도 정신과뿐만 아니라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는 게 좀 더 쉬운 도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도 네,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이런데 뉴욕에서는 네. 좀 평범한 책일 수 있겠네요.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저는 제 책이 이제 좀 새롭게 다가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분들이 이제 외국 이야기를 좀 하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얘기를 나왔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좀 특이하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신기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네. 약간 농담식으로 했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 진짜, 어, 네, 이 미국에 가시기 전에는 네, 경험하시지 못했던 뭔가 네, 소수자, 그러니까 인종으로서 네, 어, 동양인 또 네. 의사분들은 또 서양인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아, 네, 아시아인 비율이 거의 30%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그 혐오라는 건 사실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뭐 의사든 아니든 물론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병원 밖에는 더 심할 수도 있겠죠. 뭐 병원 밖에서는 이제 정말 뭐 그냥 아무도 뭣도 모르는 사람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네, 그런데 병원에서도 사실 그런 경우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좀 그렇게까지 사실 제가 책에 써서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많았던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는 교수님 몇 세 때 이렇게 네. 가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의사 일을 하러 온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살긴 했었는데요, 네, 미국에. 네, 나이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규교육을 쭉 받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오니까 제가 또 그 의학전문대학원도 늦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서른이 넘어서 왔죠. 네. 네, 30대 초반에. 네. 네. 그러시면 조금 언어적으로나 이렇게 특히 이렇게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면 또 무시당하기 쉽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힘들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셨나요?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시아인 자체가 30%가 되는데, 그 30%가 사실 이제 그 인종차별도 분명히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에 대한 차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아시아인이어도 딱 봐도 이 사람이 정말 그 미국 사람에게 이제 몇 마디 해보면 티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네, 그런 분들이 하고 이제 정말 뭐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은 차이가 있죠. 근데 네, 어떤 언어적인 장벽이 물론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정신과 의사로서 그 차별들이 언어적인 것 때문에 왔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제 존재 자체, 그러니까 제 네, 동양인이고 뭐 네, 남자 정신과 의사고 이런 것 자체에서 좀 온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세바시에도 나오시고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조우님도 나오셨잖아요. 저는 네, 네, 강의는 네, 아니고 네.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네, 네, 네. 네네, 가족분들 다 나오시고. 네네. 네, 네,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 우리 자녀도 저렇게, 네, 어, 하버드나 아니면은,
아니요. 예일대 네,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거기다 네, 또 네, 미국에서 의사로 이렇게 생활하고 네. 이런 거가 좀 약간 워너비처럼 이렇게 될 수도 아닙니다. 있다고 네. 보는데 근데 음, 또 그 학부모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삶과 또 선생님의 삶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운이 많이 인생에 돌이켜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정말 좋은 부모님한테도 태어났고 또그 네,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돌이켜 보면은 제 인생에 정말 그 귀인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고등학교 네, 선생님 때, 뭐 어렸을 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대학교 은사님이라든가, 또 미국에 왔을 때도 뭐 의과대학 은사님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정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뭐 서울대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네, 어, 네,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어, 굉장히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막 우리가 뭐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네, 네, 그런 것들을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장려되고 이제 그거에 노력을 하면 어떻게든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데 그거에 반하는 어떤 그 노력의 배반하는 노력들을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볼수록 약간 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 아, 내가 정말 뭐 잘나서 뭐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정말 운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네, 왜냐면 정말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 네, 한 네, 가지 트라우마라든가 끔찍한 사건들 때문에. 그래서, 네, 어, 네, 그렇게 네. 좀, 제, 그, 네, 음, 네, 이, 어, 이 인터뷰 초반 때 좀 이야기 나눈 거긴 한데, 네, 어, 이런 자살 예방하는데 네,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고 네,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고 또 그래서 네, 정신과 의사까지 되시고 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릴 때 드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이제 가정이 아니라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분을 살렸다는 거를 예를 들면 뭐 수술을 하시는 분이면 네네 이 수술 때문에 이분이 살았다 이런 게 확실히 있지만 사실 네 정신과 진료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살고 이제 가끔씩 정말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네 어, 그 이분이 만약에 치료를 안 받았다라면은 그 가정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약간 사람을 살린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이제 환자분을 잃었을 때 느끼는 네 그런 슬픔이나 그런 절망감도 큰 것 같아요. 그, 네네 네네, 네, 그 교수님 책을 읽으면 네, 어 직접 만나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 통해서 좀 교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네. 무엇일까요? 어, 사실 저도 이제 책에 썼지만 이제 제가 트랜스젠더 환자분을 만났을 때 그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분이 별로 치료 잘 낫지도 않고 그러시는데 왜 자꾸 너무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데 제가 이제 저 지도하는 교수님한테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오는 게 약간 잘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 진료소를 나가면은 스스로를 이렇게 아무런 판단 없이 바라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그 내가
스스로 되묻잖아요. 그 내가 이 진료실에서 한 발자국 나가면 이분을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을까?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의사로 만나고 그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경청을 해주고 그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진료실 밖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뭐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네네. 제가 그 환자분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게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완전 분열돼 있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서로 정말 굉장히 서로 미워하고 정말 뭐 정치적 사상 뭐 아니면 조금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정말 미워하는데 어 공감 서로한테 뭐 서로의 의견에 동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하고 앉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무작정 화를 나기보다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좀 궁금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 책을 읽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네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 약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보면 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냥 짧게 그 공감 그리고 공감에는 의지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네네. 스스로한테 채찍질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사실 그 정신질환을 생각해 봐도, 네, 어, 지금 말씀하신 사람을 보는 이런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네, 좀 정신질환 자체를 뭐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네, 이해하기 힘들고 네, 좀 이상한 병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이 네,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정신질환이 발병이 되면 그렇죠. 그것처럼 더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뭐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네, 나쁜 선입견을 가졌을수록 또 자신에게 이런 어 의도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네,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네, 맞아요. 네, 네, 저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조울러 친구들이 네, 어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네, 병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일수록 보면 네, 이제 부모님들의 그 선입견이 강한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책을 쓰는 이제 사실 제가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이유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그 방금 말씀하신 질환 자체, 또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낙인, 또 치료에 대한 낙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뭐 당연히 제가 어느 정도는 각색을 한 게 있겠지만 그분들 자체의 어떤 따뜻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정말 책을 쓰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읽는다면, 네, 본다면, 그런 선입견이 깨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많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선입견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없지 않았는데 그런 뭐 심각한 중증 조현병을 가진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또 그분들 굉장히 이렇게 진료실을 떠나면은 그 진료실 자체가 따뜻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 경험들을 좀 모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정신질환 이렇게 뭐는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네, 또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선입견 갖지 말라고 해도 사실 안 듣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지도 못, 사실 그런 분들 대부분 물어보면은 사실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니, 본 적도 없거나. 근데 네,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첫 책에서 제일 첫 챕터에 환자분들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후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네, 네, 그게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움직이면은 그때는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나마 왜냐면은 내 마음을 울렸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마음 문이 열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듣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면 좀 약간 건방지지만 좀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제 과정인데 책에도 썼지만 사실 그 동아시아권 문화에서 특히 심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분들도 심지어는 아시아인들 부모를 가진 이제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생 정신질환을 금기시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꺼리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20, 30대에 돼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표시하고 그래서 어 한국도 뭐 동아시아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심한데 그 좀 갈수록 저는 그래서 조우님처럼 이렇게 동료 지원가분들 그리고 같이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네, 환우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네, 반대로 그 환우분들이 나가고 난 그 자리에 따뜻함이, 네, 의사 선생님께 전달이 되는 네, 그런 경우도, 네.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책에도 썼지만 저의 거의 첫 환자였던 이제 중증 조현병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그 편견이 진짜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은 그분은 정말 20, 30대 때 우리가 회전문이라고 하거든요. 환자, 정말 회전문처럼 정신과 병동을 퇴원했다, 입원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미 50대였는데, 네, 그분의 삶이 너무 이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연애도 하시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흔적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차별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차별을 정말 승화시킨 거죠. 그런 혐오와 차별을 오히려 사랑으로 약간 승화시킨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 정신과 의사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고 어, 사실 치료할 수 없는 질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정신과에서는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 환자분들 볼 때마다 그런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은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막,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막 많이 울었어요. 네,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막 책을 내서 감격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레지던트 생활의 어떤 집합체거든요. 딱 네, 그때 네, 만났던 분들 이제 위주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약간 생각이 나면서 그냥 그렇게 좀 네, 되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네, 네. 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 네,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서도 그런데 그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참 네. 따뜻한, 따뜻한 아닙니다.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아닙니다. 네, 그, 조은의 마음 약국엔 주로 네,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네, 조울러들도 많이 계시고, 또 네, 조울러의 배우자나 형제 아니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그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환우분들을 보시면서 이 네, 발견하신 조울러들만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음, 그리고 또 조울러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 네.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어, 사실 뭐 제가 임상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편견 이것도 이제 저의 경험이 뭐 약간 왜곡됐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만난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앓던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굉장히 튀는 매력들도 있으시고, 또 인간적으로 정말 좀 매력적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양극성 장애를 가진 것을 이제 커밍아웃 한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 이제 조울증 혹은 양극성 장애를 앓는 분들을 생각하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약간 그 젊었을 때는 약간 조증이 조금 더 많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조증 사파는 물론 조증 사파도 이제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갈수록 우울이 길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병의 경과 자체가 약간 그렇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과 약물의 신봉자는 아니거든요. 네, 정신과 약물이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신과 의사는. 네, 네, 왜냐하면 치료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제가 약물을 정말 믿는 거는 양극성 장애거든요. 그 양극성 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약을 계속 꾸준히 드셔가지고 너무 잘 지내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정말 약물 치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질환인 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래서 뭐 좀 나아지시면은 약을 그만 드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항상 그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다른 방송에서도 네, 어, 정신과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조울은 약이 잘 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예, 이게 그 최소한 약이라도 좀 잘 드시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호전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약 드시는 게 정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그런 뭔가 안정된 삶을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네.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말 정말 너무 잘 지내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약 꾸준히 네, 드시면서. 네, 네. 저도 사실 아, 약 꾸준히 먹은 거 외에는 뭐 제가 뭐 운동을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스트레스가 없는 그 환경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어, 약만 잘 먹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평타를 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제가 조증이 심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이 뇌가 도파민에 중독이 된 상태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그 약물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네, 조증일 때, 네. 어, 이 조울러 분들께서 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제와 같은 역할이나 아니면 음. 행동,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일단, 네, 먼저, 사실, 일단 우리가 조증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은 약간 늦는 감이 있는 것 같고, 항상 미리 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오시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전조 증상이라든가, 좀, 어, 어떤
조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럴 때 이제 가장 흔히 하시는 게 이제 수면이 줄어들고 이제 패턴이 약간 바뀌고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좀 피곤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잠을 자려고 네.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과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너무 시끄러운 데 가신다든가 또 너무 밝은 데 가신다든가 뭐 사람이 굉장히 많고 막 시끌벅적한 데 가시는 약간 것보다는 콘서트장 약간 같은, 네네. 그렇죠. 약간 조용하고 그냥 혼자 계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믿을 만한 분들하고 같이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심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네.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조증 사파가 생기기, 오는 혹은 경조증 사파가 생기시기 전에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어, 만약에 좀 전조 증상이 느껴지면은 실행에 옮기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술이나 이런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특히 조증일 때는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네. 뻔한 얘기라서 사실 네. 뭐 별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 네. 네, 네. 네, 그, 어, 우울러와 저울러의 자살률을 좀 보았을 때, 네, 저울러가 더 자살률이 높다고 네, 하고, 또 조울러는 그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네, 이 교수님께서 병원에서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좀 네, 평소에 해주시는 말씀 있다면 듣고 싶. 네.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저는 자살 생각이 있어서 오신 분들께 이제 꼭 하는 말씀이 어, 정말 병원에 오신 거는 잘하신 결정이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 어,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게 이제 단순히 정말 나중에 또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 이제 병원에 오기 싫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병원에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드셔야 되니까. 네, 그런 단순한 이유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는 사실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살 생각이 있거나 뭐 자살 충동이 왔을 때 스스로의 그 생각을 이제 처음 보는 의료진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왜냐면은 저도 책에 썼지만 의과대학 그 의학전문대학원 있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 이랬는데 정신과 문턱이 그렇게 높아 보였거든요. 네,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심리학과를 나오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음에도 정신과에 가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못했던 그런 용기를 내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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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교수님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네. 어, 나종호라는 책을 한 네. 시간 만에 이렇게 딱 읽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별 볼 일 없는 책인데. 네. 어, 네.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네. 마지막으로 그 네. 교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네.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획이라는 게 이제 뭐 장래 계획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서 네, 네, 지금 그냥 뭐 저도 이제 집에 딸아이가 있고 이제 가족이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네, 하고 살면서 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장기적인 계획도 물론 세우지만 그렇게까지 막 고민하면서 사는 타입은 아닌데 네, 일단 뭐 활동에 있어서는 일단 첫 책을 냈고 근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어떤 환자분들 내용으로 책을 쓰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또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도서관 같은 형태는 아닐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환자 이야기를 빼면은 내 글에서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역량이 있느냐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냥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연구 계속 하던 거 계속 하고 환자분들 집중하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사실 그 굉장히 그냥 혼자 한 분 한 분한테 충실할 수 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루하루 소박하게 네. 살아갈 예정입니다. 또 네. 한국에 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잠깐 한국에 가거든요. 아, 네. 근데 굉장히 짧게 가는데 방송 출연 하나 하게 된 게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네, 곧 아마 거기서 뵐 수 네,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네. 방송 출연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네. 저희, 좋은의 마음이었고, 네. 구독자분들께도,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방송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 네. 이 인터뷰를 들으신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하고, 또 힘드실 때는, 그런 도움을 얻으시는 것도, 어, 고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미국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초대해 다음에 주셔서 또 너무 기회가 감사드립니다. 된다면, 네. 뵙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